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 함께 할 책은 카프카의 소설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바로 변신이고요. 너무 스토리 유명해서 다 아실 테지만 오늘 또 이 카프카에 대해서 변신이라는 소설에 대해서 또 굉장히 그런 깊이 있는 해석을 하고 계시는 서울대 최윤영 교수님이 강연하신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설의 그 자체에 대해서는 카프카의 소설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지만 사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고민을 하다가 간 사람인지 도대체 왜 그런 인생의 질문들을 가지게 됐는지 카프카에 대해서 알려고 했던 적은 그냥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젊은 나이에 죽었고 그리고 굉장히 샤프하고 그 예리한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뭔가 그리고 스스로 좀 이렇게 변방의 이방인스러운 삶을 추구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 정도가 들었었지, 그가 살았던 시대적인 상황이라던가 또 그의 국적이 어땠는지 그가 유태인이었다는 이런 것들은 사실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내용들인데 그의 작품을 온전히 이해하려고 하면 그 깊은 의미를 다 캐치하려면 그 시대에 대한 고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 최윤영 교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 정보들을 전혀 모르고 또 변신을 봤을 때에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이 다는 모르겠지만 우리 사는 모습들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좀 무서운 자각이 들었었는데, 이 주변 상황과 카프카에 대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이 최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것들을 다 이렇게 따라가 보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변신을 다시 읽어보니 제가 놓치고 있던 것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에 수록되어 있는 글이냐면요, 인문학 명강이라는 21세기 북스에서 나온 책이고,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인문 고전들을 주제로 해서 엮어낸 그런 책이에요. 그 중에 나는 이방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변신을 소개하신 최윤영 교수님의 글을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방대해서 제가 좀 편집을 해서 읽으려 해요. 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사보셔도 좋고, 또 이 최 교수님이 카프카에 대해서 또 별도로 독자적으로도 내신 책도 있으니까요. 그런 책을 찾아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방인으로서의 프란츠 카프카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대목입니다. 카프카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 시대의 도시 프라하에서 태어났으며 부유한 유대 상인의 아들이었고 독일어로 글을 썼으며 폐결핵으로 40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유태인인데 독일어를 썼고 독일에 살았던 것은 아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당시 그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의 프라하에서 태어났고요. 폐결핵으로 41살에 돌아가셨어요. 카프카의 특징을 설명하는 수식어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수많은 수식어들이 상징하는 또 다른 의미는 그가 그 모든 것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카프카는 그 모든 것을 항상 낯설게 느끼는 이방인
작품이었으며 이는 곧 그의 작품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프카는 오늘날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카프카는 주로 이 프라하에서만 사용되던 독일어의 좀 특이한 프라하 스타일의 독일어가 있나 봐요. 그 프라하에서만 사용하는 독일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독일어로 프라하식 독일어로 모든 작품을 남겼어요. 단 한 작품도 체코어나 유대인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카프카가 대단히 훌륭하고 전형적인 독일어를 구사했다고 말하지만 당시 프라하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일인이 아니었고요. 당연하게도 체코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아주 소수의 그룹만이 이 독일어를 사용했었는데 어떻게 카프카가 그런 소수의 인들이 쓰는 체코인들이 쓰는 독일어를 사용하게 되었을까? 그런 배경에는 카프카 아버지의 결정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해요. 그의 아버지는 카프카를 체코어 학교가 아니라 지배층의 언어를 사용하는 독일어 학교에 보냈고요. 그 결과 카프카는 독일어로 글을 썼고 오늘날 독어 동문학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산을 남긴 작가가 된 거죠. 카프카는 아버지의 권유에 따라 카를 페르디난트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 자주 성가한 그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보다 성공을 더 크게 해서 프라하에 정착해서 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카프카는 주로 보험회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가 그 보험회사를 택했던 이유는 아침 8시부터 점심시간도 건너뛰고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일을 하면 오후 2시면 퇴근할 수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그 옛날에 자율 근무제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었던 노동자 재해보험 회사에 다녔었고요. 그 보험회사가 이 카프카에게 딱 맞았던 이유는 고등학교 때부터 카프카는 글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못하게 했죠. 아버님이 무서워서 못했죠. 이 아버님은 언급했다시피 자수성가한 유태인이었고 당시에 유태인들이 자수성가하는 것이 이제 막 그 자수성가한 유태인들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굉장히 대단한 것이었다고 해요. 유태인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했고 기반도 워낙 없었던 터라 왜냐하면 이주를 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반도 전혀 없었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수성가한 아버지였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것 따위로 어떻게 이 자기와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느냐, 부를 유지할 수 있느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셨던 거죠. 그래서 카프카가 글을 갖다 드려도 한번 읽어달라고 또 카프카에게는 아버지가 굉장히 높은 벽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카프카가 글을 가지고 가도 쳐다도 보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서 일단 카프카는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했대요. 원하는 학교에 갔고 또 원하던 그런 법학 계열의 직업을 택한 건 아니지만 보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회사에 취직을 해서 다녔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빠르게 해치우고 나서 본인의 자유시간을 누렸던 거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글을 쓰기 위해서. 그렇지만
그 아버지에 대한 뭐 열망과 뭐 또 열등감, 뭐 그런 것들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외모도 아버지는 되게 풍채가 좋고 그 아주 당당한 위풍당당한 풍채였다고 하면, 카프카는 평생에 그 내 몸의 지방이 좀 붓기를 바라는 게 소원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몸이 허약하고 예민했던 남자였는데 그래서 그런 열등감이 아버지에 대한 그런 사랑과 인정받지 못한 마음, 그로 인한 뭐 욕구 불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 이런 것에 포함해서요. 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책 속에 나와 있어서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사실 카프카는 고등학교 때부터 글을 쓰고 싶어 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글을 쓰거나 동유럽 출신의 다른 유대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럴수록 카프카는 그것들에 더 매료되었고요. 하지만 외아들로서 집안을 이끌어야 하는 외적인 의무감을 저버리지 못해 그는 법학을 공부하고 보험회사에 다녔지만 동시에 늘 글을 쓰며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내적인 그런 의무감은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이중생활을 한 거죠. 이제 공적으로는 그 사회가 자기한테 원하는, 아버지와 가족이 자기한테 부여했던 그런 이제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요. 또 이 프라이빗하게는 늘 어떻게든 자신의 시간을 만들어내서 늘 글을 쓰며, 그리고 그 작가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고민하는 그런 이중의 생활을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릿속엔 언제나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물음이 가득했어요. 프라하에 살지만 체코인도 아니고, 체코의 수도에 살지만 체코인도 아니고, 또 거기에서 체코어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아닌 독일어를 써요. 그렇지만 독일인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다고 오스트리아인도 아니고, 유대인이라고는 하지만 유대 전통을 전혀 모르는, 애써 그 유대 전통을 지우고 나는 유대인이 아니야, 가난하고 벌레 취급을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받았어서 그 이전에는 그런 벌레 취급 받고 자유롭게 뭐 거주지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게토라고 불리는 유태인만 모여 살아야 되는 굉장히 좁고 비좁은 데서 정말 동물처럼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아버님 세대가 살았던 세대 직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대가 겹치는 거죠. 아버님이 살았던 세대와 그런 유대인들이 살았던 세대가. 그래서 유대인이긴 하지만, 인종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그의 아버지서부터는 유대인이기를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서유럽의 문화에 동화하려고 애썼던 그 서유럽의 시민으로 살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이후에 뭐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유태인들에 대한 압박이, 곱지 않은 시선이 사라진 게 아니었죠. 늘 도사리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어쨌든 유대 전통을 벗어난 그런 가족 중에 한 명, 그런 사람으로 살았고, 또 작가이지만 전업 작가로 글을 쓸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이도 아닌 저도 아닌 이중생활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자신에 대한 고민이 항상 가득했다고 합니다. 매양 고민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며 왜 글을 써야만 하며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와 같은 물음 속에서 이런 물음들을 가득 안고 글을 쓰는 행위를 계속했죠. 그의 글 쓰는 행위는 매우 절박했고 절실 그 자체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실존적인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 당시에 유태인에 대한 그 사회적 편견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좀 읽어 드려 볼게요. 당시 사회에서는 유대인의 퇴화, 진화가 아니라 퇴화라는 말이 자주 회자되었습니다. 사회 진화론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인종 간의 진화 속도가 다르며 유대인의 몸은 퇴화하고 있다는 표현이 그런 이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게토라는 유대인에게 허용되었던,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이 쫓겨나서 서유럽으로 넘어온 이 유태인들에게 살 공간을 준 거예요. 당시 서유럽에서요. 아까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중제국 이런 나라들에서 그들이 살 수 있도록 그 난민에게 지역을 한정해 준 거죠. 게토라는 이름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이 굉장히 좁다 보니 통계학적으로도 유대인들에게는 평발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좀 열렸다고 해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 산업혁명에 뭔가 이 추종자들이 생기고 그래야 이게 퍼져나갈 텐데 기존의 서유럽에 오래 정착해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흐름에 좀 거부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굳이 그것에 절박하게 달려들어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때 이 유대인들은 이 게토에서 좁은 지역에서 인간 같지 않은 삶을 살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산업혁명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었던 거죠. 그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그들에게 또 그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전파를 시켜야 그 산업혁명을 일으켰던 그 중심이 되고 있던 공장주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노동자도 필요하고 이런 신문화에 대한 신기술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어쨌든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그럴 때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사회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싶었던 유대인들의 니즈와 잘 맞아떨어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산업혁명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그들이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낚아챘다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점점 사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또 반면에 기존의 이 서구 사회의 중심이었던 토착 그 유럽인들이 뭔가 산업혁명에서 조금 뒤처진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원망이라던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에게 뒤집어 씌워진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평발이 많은 그런 특성, 그런 것들이 이후에는 좀 더 이제 도덕적인 담론으로 변질이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평발이라는 이유로 군대에 가지 않고 어? 이는 서구 사회에 살면서 그 속에서 자기들의 권리는 주장하고 시민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건 다 누리면서 의무는 다하지 않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파렴치한 인종들이다 라는 식으로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확장시켜 나간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독일에서는 세계대전으로 발발하게 되는 그런 히틀러에게 좋은 어떤 핑계거리 뭐 이런 것이 명분으로 사용이 되었던 거고요. 이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 갑충, 벌레가 등장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벌레는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이 사이즈도 크고, 그런데 어쨌든 그 변신에 갑충이 등장하는 것 또한 이 항상 유럽에서 기생하는 기생충으로 인식되고 회자되었던 이 유태인들에게 퍼부어지는 비난을 어쩌면 카프카가 스스로 뒤집어 쓰거나 자발적으로 또한 반어적으로 시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해요. 이 최은영 교수님에 따르면, 자, 이 정도 이제 카프카라는 사람의 가족 안에서의 카프카, 그리고 그가 어떻게 자라나서 어떻게 성장을 해서 이 성인으로서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시의 유태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그리고 이 스스로 이방인이기를 자처하는 카프카가 어쩌면 스스로 이 당시 이 유태인들에게 지워졌던 그 갑충, 기생충, 이 아웃사이더로서의 삶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간 게 아닌가. 그게 어떤 이 작가적인 감수성에 의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라면서 가졌던 그런 질문들과 집안에서의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존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정도 하고 이제 카프카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은 총 1장, 2장, 3장의 3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의 내용 살짝 보면요. 소설 속의 문장을 좀 읽어 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가 편치 않은 꿈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침대 속에서 한 마리의 엄청나게 큰 갑충으로 변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갑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머리를 약간 쳐들면 반원으로 된 갈색의 배가 활 모양의 단단한 마디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이 보였고, 배 위의 이불은 금방이라도 완전히 미끄러져 내릴 것만 같아 지탱하기가 힘들었다. 자고 일어났는데 엄청나게 큰 벌레로 변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이. 세상에. 이런 변신이 이루어진 겁니다. 주인공이 처음부터 변신이 되어 있어요. 그레고르는 꿈에서가 아니라 현실의 세계에서 갑충으로 변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사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도록 카프카는 옷처럼 딱딱한 등을 대고 누워 있었는데 머리를 약간 쳐들면 이란 아주 사실적인 표현으로 다음 문장을 이어갑니다. 이 작품 속에서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는 자신의 변신에 대해 한순간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를 않아요. 그래서 많은 독자들은 주인공 스스로가 이
이 갑충으로서의 변신을 원했던 것 아니냐, 내심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게 돼요. 내용 중에 또 그렇게 실제로 그런 의심을 살 만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이 극 중에 그레고르 잠자가 하던 일, 즉 직업은 전형적인 그 유대인의 직업인, 당시에 전형적인 유대인의 직업이었던 세일즈맨입니다. 그러니까 장사꾼이에요. 트레인 같은 그런 것을 타고, 열차 같은 것을 타고 이 도시 저 도시 팔러 다녀요. 예. 그것도 완전히 현대 세계에 적응한 유능한 세일즈맨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온 가족, 엄마, 아빠, 그리고 여동생이 다 이 그레고르 잠자만 보고 있어요. 그가 벌어오는 돈으로 온 식구가 생활을 해요. 아버지는 직업이 있었나? 어쨌든 그가 벌지 않으면 생계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생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정도의 형편이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렇지만 그레고르는 그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과 같은 불평을 늘어나요. 책 속에 있는 그 불평 부분 읽어 드릴게요. 이렇게 힘든 직업을 택하다니 허구한 날 출장이다. 이 일은 회사에서 하는 사무일보다 신경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 또 여행하는 고역이 더해져 있으니 기차편 연결에 대해 늘 신경을 써야 하고, 식사는 불규칙적이면서 질도 안 좋고,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바뀌고, 따라서 그들과 인간관계는 절대 지속되는 적이 없으며 또한 진실되지도 않다. 악마가 이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으면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갑충으로 변해버린 그 삶을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지긋지긋한 이 악마가 모든 것을 가져가 버렸으면 싶은 이 삶을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벌레로 변해 있었으면 하고 바랐던 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면서 그는 빚만 갚으면 이 직업을 그만두겠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었죠. 이렇게 변신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만, 당시 모든 유태인들에게 쏟아졌던 비난, 즉 사회의 기생충, 버러지, 쓸모없는 존재라는 비난을 카프카 자신이 수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이 최윤영 교수님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카프카가 바라던 것은 글을 쓰는 것, 그리고 유대인이 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회와 단절하는 수밖에 없었을 거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버지라는,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의무. 카프카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여자 형제들이 여러 명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일한 아들이었어요.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인가? 그래서 그에게 마치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과 같은 그런 가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가족들이 기대하고 그래주길 바라고, 당연히 응당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라 그걸 뿌리치기가 칠 수가 없었을 거고요. 결국 그런 가장으로서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가 그렇게 좋아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정 시간을 항상 그 외부 일에 써야 했고,
또 집에 와서는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보는 가사 일들을 또 남성으로서 했어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 사회와 가족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데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유대인에 대한 전통, 그 유대인의 전통을 유지하고 사는 그런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항상 희망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또 아버지에 용납되지 않았죠. 아버지는 그런 이제 사회의 기생충으로 맞게 치부되지 않았던 그런 과거 유대인들의 전통 풍습, 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서구인처럼 살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것에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법대까지 나온 아들이 그런 유대인들과 친하게 지내거나 그들 전통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우고 그것을 삶에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두렵고 받아들여지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 카프카가 바라던 것은 현실에선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사회와 단절하는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아무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이 그를 이 소설 속에서 벌레의 모습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최은영 교수님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이 교수님 아니었으면, 이 변신을, 이 카프카의 내면을 반영해서 이렇게 내릴 수가 평생 없었겠죠. 모르겠어요. 그 평생 그렇게 안 읽었다 해도 얼마나 큰 지장이 있었겠는가 싶기도 하지만 그가 가졌던 그 절박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투쟁, 이런 것들은 과히 본받을 만하지 않은가 합니다. 스스로 인생의 주인으로 살다 가기 위해서 얼마나 이 처절한 노력을 했었는지 가슴이 다 아파오네요. 다시 변신 스토리로 좀 돌아가 볼게요. 1장에서 주인공은 어떻게든 원래의 생활로 돌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2장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주인공은 점차 이제 돌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갑충으로서의 자신의 몸에 적응을 해나가요. 그걸 엿볼 수 있는 문장을 좀 읽어 드릴게요. 심심풀이로 벽과 천장을 사방으로 기어다니는 습관을 얻게 되었다. 그는 특히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좋았다. 방바닥 위에 엎드려 있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숨쉬기가 훨씬 자유로웠고 가벼운 떨림이 몸 전체로 퍼져나갔다. 때로는 그 위에 매달려 거의 행복감에 가까운 방심 상태에 빠져 있다가 저도 모르게 발을 딛는 바람에 방바닥 위로 털썩 떨어져 그 자신 깜짝 놀라는 일도 있었다. 이제 벌레가 된 주인공이 비로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소설의 시작 부분에 벌써 이 주인공인 그레고르 잠자는 갑충으로 변해버리고요. 그 이후에 더 이상의 변신은 없어요.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다던가 이런 변신 없고요. 이 소설의 제목이 변신이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그 갑충으로 주인공이 변신을 하고 2장에서는 주인공은 적응을 하고 그의 가족들, 그에게 생계를 빚지고 있었던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유능했던 그레고르 잠자처럼 유능한 그 현실 적응가들, 현실 속의 그 직업인으로서 돈을 버는 벌이가 있는 그런 이제 사회인으로서
적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의 변신인 거죠. 이 장은. 이 주인공이 갑층으로 변해버린 그 변신한 것을 염려하던 가족들이 이제 점차 유능한 사회인으로 바뀌어가고, 그레고르는 이 벌레로서의 갑충으로서의 자신의 몸에 적응하며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어쩌면 이 카프카의 실제 생활과 실제 생활 속에서의 카프카의 바램, 그런 의식, 이런 것들과도 좀 이렇게 겹쳐지는데, 카프카가 남겼던 일기를 좀 읽어드려 볼게요. 나에게 가장 좋은 삶의 방식은 필기도구와 램프를 가지고 확장한 지하실의 차폐된 가장 안쪽 공간에서 사는 것이요. 누군가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내 공간에서 멀리 떨어져 제일 바깥 문 뒤에다가 놓아주고 잠옷바람으로 지하실 방을 모두 통과해 음식을 가지러 가는 것이 나의 유일한 산책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내 책상으로 돌아와 천천히 경건하게 먹고는 다시 곧장 글을 쓰기 시작할 거요. 그러면 뭘 쓰게 될까? 얼마나 깊은 곳에서 그것을 끄집어내게 될까? 힘을 들이지 않고. 왜냐하면 극도로 긴장을 하면 힘든 줄을 모르니까. 이 정도로 카프카의 이 열망이 컸던 거예요. 열망? 현실에 대한, 그만큼 현실에 대한 불만, 불충족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죠. 본인은 이런 정도의 절절한 마음으로 글쓰기에 온 시간을 바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현실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또 한 명 생각나는 작가가 한 명 있어요. 바로 미국의 호밀바테 파수꾼을 썼던 셀링저입니다. 셀링저가 지금 이 카프카가 본인의 일기에서 희망했던 이 삶을 그대로 살아요. 진짜 이제 호밀바테 파수꾼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뜨고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이후에 숨어버리잖아요. 숨어서 그런 은둔의 생활을 하는데, 그 은둔의 생활을 실화를 영화로 다큐멘터리처럼 찍어낸 영화가 작년인가 나왔었어요. 그 영화에서 보면 정말 셀링저가 이런 삶을 살더라고요. 어쩌면 이 카프카에게서 자극을 받았나? 그러고 보니 두 사람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이 작품이 주는 그 아주 강렬함, 그리고 이 이방인에 대한 주목, 뭐 이런 것들, 이런 주제의식도 그렇고요. 자, 책으로 돌아와서 이 변신의 2장,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제 사회인으로 적응해 가는 것, 그리고 이 그레고르 잠자는 벌레로서의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펼쳐지고 있는 변신의 2장에서는 누이 동생이 항상 이 썩은 치즈라든지 음식을 벌레가 된 주인공에게 갖다 줘요. 그러면 주인공은 하루 종일 기어다니고 있고요. 마치 본인의 그 일기에서 적어놓은 그런 삶이 이 벌레로서의 삶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독자들은 이제 힌트를 얻는 거죠. 이거 사실 카프카가 이러고 싶었던 거 아니야. 본인이 희망했던, 카프카 혹은 이 주인공 자체가 벌레로 변해버린 그 인간, 벌레로 변해버린 인간이 오히려 인간일 때보다 더 행복해하고 만족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벌레로 변한 것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 단 한 번도. 어쩌면 이런 변신을 카프카나 주인공 스스로가 원했고 그들이 구했던 구원과 맞닿아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3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요. 이 주인공에게, 그리고르 잠자에게는 몸의 변화뿐 아니라 마음의 변화가 찾아와요. 이전까지는 자기가 누이 동생의 생기를 책임져야 했으니까 뭐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 따위에 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뭐 그렇게 잘한 것 같이 들리지도 않았었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녀를 부양할 의무가 없는 벌레의 상태로 놓이게 되자 그다지 훌륭하지도 않았던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가 들리는 겁니다. 귀에. 감동을 해요. 내적 변화가 찾아온 거죠. 그는 여동생의 연주를 감상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자신의 방 밖으로 기어나가 문지방을 넘는 시도를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 문지방이 작품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해요. 왜냐하면 문지방의 이쪽은 주인공 자신의 세계, 그의 내면이고요. 그러니까 이 벌레로서 갇혀있는 이 방, 문지방 안쪽은 반대편, 문지방을 바깥쪽, 문지방을 넘어가면 있는 그 공간은 가족들이 있는 공간, 즉 이전에 이 그레고리 잠자가 몸 담았던 그 사회인으로서의 사회적 공간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문지방을 어떤 식으로 넘어가느냐, 그리고 왜 넘어가느냐, 뭐 넘어간다는 것 자체, 뭐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문지방을 경계로 해서 이 어떤 그 뭐 신앙적인 구분을 할 수도 있다고 해요. 이 한쪽은 유대교, 그 카프카가 되고 싶었던 지향하던 그 유태교인데 저 반대쪽은 기독교라는 거죠. 그 유럽의 주류였던 그 기독교. 그렇게도 이 대립되는 그 세계를 가르는 것이 이 소설 속의 문지방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레고르 잠자가 벌레가 된 후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죠. 이제 생계를 책임지던 사람이 벌 수가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누이 동생은 하숙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녀의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 바이올린 연주를 하숙생들과 그 가족들 앞에서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소리가 아름다워서 그레고르 잠자가 문지방을 넘어서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니 누이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껏 참아왔던 화를 폭발시켜요. 외마디를 지르죠. 내쫓아야 돼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나 슬프고 당황했을까요? 그레고르 잠자가. 그렇지만 그 여동생의 입장에서 보면 그녀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까요? 자, 대사를 좀 들어볼까요? 저것이 정말 오빠라면 우리가 자기와 같은 동물과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쯤 벌써 알아차리고 제 발로 나가주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빠는 없겠지만 계속 살아가면서 오빠에 대한 기억은 소중히 간직할 수 있을 텐데 말이에요. 그런데 이놈의 동물은 우리를 쫓아다니고 하숙인들을 쫓아내고 나중엔 틀림없이 집 전체를 다 차지하고서 결국 우리를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신세가 되도록 만들 거예요. 오 마이 갓. 너무 앞서간 거 아니에요? 너무 흥분이 도를 지나친 거 아닌지.
어쨌든 여동생의 그 대사를 듣고 마음이 아팠을 이 벌레가 된 갑충이 된 그레고르 잠자의 마음이 상상이 됩니다. 그 순간 그레고르 잠자는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나와 사회에서 생각하는 나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고는 자신을 향한 여동생의 행동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이해하게 되고 그레고르 잠자는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인공의 변신과 가족의 변신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일어나 절정으로 치닫고는 결국 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변신의 이 소설 변신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이전에 읽으셨던 그 변신의 스토리가 제가 오늘 읽어드린 이런 의미로 구체적으로 와 닿으셨었을까요? 저는 그 새로운 소설을 읽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해설이 또 필요하고 유효한 거구나. 물론 그런 것 없이 보았을 때도 좋은 작품이었고 저에게 많은 충격을 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 작품이긴 했지만 작가의 눈높이에서 이 작가의 지성 아니면 작가의 고뇌 그 위에서 이 소설가 작가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재해석인 것 같아요. 재발견 이런 거요. 자, 이제 좀 맺은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변신은 이방인으로서의 어떤 탈출구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카프카 스스로 작가나 유대인이 되는 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카프카는 태화된 존재라는 상징을 빌려서 사회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써야 하는 자신을 상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이 최은영 교수님은 해보셨던 것 같고요. 우리 카프카는 41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어느 날 호련히 이 세계를 떠나갑니다.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결핵이었어요. 변신 속의 갑충처럼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괴로운 나날 속에 그의 몸은 앙상하게 야위어 갔고 결국 그는 삶과 죽음의 경계인 문지방을 넘어 저 세상을 향해 갑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의 빛나는 작품들이 남았습니다. 카프카는 자기의 작품들을 다 불사르라고 했죠. 그렇지만 다행히 그의 친구 그리고 그녀의 애인이 여자친구가 불사른 책도 있지만 남겨둔 책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여기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방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한편으로는 고통이지만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류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인식한다면 이방인에 대한 배척이 종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배척임을 알게 되지 않을까요? 라는 묵직한 질문을 우리 최은영 교수님이 남겨주셨네요. 자, 이 스토리의 말미에 저에게 공유해 주신 문장이 있어서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성 빅토르의 휴고라고 되어 있는데 고향을 감미롭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허약한 미숙아이다.
모든 것을 고향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미 상당한 힘을 갖춘 사람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타향이라고 느끼는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인간이다. 네, 오늘 카프카의 변신 최은영 교수님의 해설로 함께 봤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